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조금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 주제는 뭐냐면 이제는 시장이 우리가 예전처럼 집값이 또 반등한다, 또 급등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강사들이. 여러분 이제 그런 기대감보다는 이제 시장은 길고 지루한 어떤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간다. 그렇게 마음을 접고 그렇게 긴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 선상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여건, 그리고 세계의 각국의 어떤 경쟁, 미중 패권,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세계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중국은 저임금을 제공하고, 싼 원료를 제공하고, 미국은 어떤 혁신 기업을 만들고, 혁신 기술을 만들고, 그리고 원유를 가진 나라에서는 적절한 가격의 원유를 공급하고, 그러면서 세계가 어떤 골든 에이지의 시대를 갔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세계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세계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미 이 신냉전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자원을 가진 나라는 자원을 무기로 어떤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자, 미국의 독주, 달러 패권을 가지고 독주하는 게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그죠? 이제 달러를 풀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전략이 이제 먹히지가 않기 시작한 거야.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전략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미국은 버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누가 달러를 사냐고, 누가 미국의 국채를 사냐고, 그죠? 미국 국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지. 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은행들은 파산하는 거야.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데 미쳤다고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나스닥도 폭락하고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정말 적정한 인플레이션까지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까지 수치까지 안 내려오면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할 거야.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발하고 유도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경기 침체가 오도록 인위적인 유도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3 신흥국가죠. 신흥국가를 희생물로 어떤 또 달러 가치를 또 올리고 그런 시도들이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집값이 올랐던 그냥 거침없이 올랐던 말도 안 되게 올랐던 오늘 이야기할 청량리 지역도 여기도 한 17억까지 올라갔어. 청량리에 뒤에 있는 아파트, 한 준신축급의 아파트가, 레미안인가? 그 아파트가 17억까지 올랐어. 그게 10억 9천까지 떨어졌죠? 여러분, 그게 청량리에 있는 84 기준 아파트가, 그게 17억이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전세 가격이 한 5억에서 6억, 많이 가야 그때 7억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17억을 가냐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어떤 폭등의 시대였다. 그때는 말 그대로 저금리의 미국의 양적 완화, 자, 그걸 기반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인식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면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청량리에 있는 아파트,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롯데, 한양, 효성, 웰링턴. 자, 이런 게 분양가가 11억에서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다 한 5억까지 가. 13억 얼마에 받은 거는
뭐 중도금 이자 내고 뭐 옵션 오면 한 15억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 11억 5천에서 한 15억의 분양을 받았어. 그러면 이거 받으신 분은 15억에서 20억 가야 조금 먹고 나오는 거야. 뭐 그동안 이자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어? 자, 그런데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 지역이 뭐 저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 같은 아파트라고 하면 가겠는데, 청량리 아파트, 청량리에 있는 아무리 뭐 주상복합이라고 해도 뭐 그 주변에 뭐 어떤 상권이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안 좋은 동네였으니까 상권이 확 좋아지진 않는다고. 그리고 거기는 빌라와 아파트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잖아. 그죠? 말 그대로 여러 층의 그 인구 구성, 이 커뮤니티가 구성된 지역이라 이 정주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런 지역에 돈 있는 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서 20억씩 내고 18억씩 내고 사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이렇게 비싸게 아파트를 사면 이게 답이 안 나와. 무조건 호재만 보고 사지 말라는 거야. 자, 이 지역이 떴던 건 뭐예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B, C 노선이 들어온다. 자, 그리고 뭐 기타 뭐 전철도 들어오고 교통의 허브라는 기대감으로 11억에서 한 3억 5천 막 그렇게 분양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 이 전세 가격이 지금 형성되는 게 얼마냐면, 호가에 내놓는 거는 한 7억, 뭐 높게는 8억에도 내놔. 근데 뭐 그건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자, 얼마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냐면, 청량리 효성 그 헬링턴 플레이스 전용 84가 7억 원대에 나오지만은 안 나가니까. 요즘 뭐 금리도 비싸고, 그리고 그래서 한 5억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효성 헬링턴도 이것저것 합치면 한 11억 한 5천 들어간다고 하면 5억 원의 전세를 놓더라도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더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분양 받으신 분은.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 아파트는 입주하고 입주 기간이 있잖아. 입주 기간이 있고, 입주 기간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주거든요. 자, 그러면 그 5개월 막차 탔을 때 그때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냥 분양가에 나오는 거야. 뭐 지금 보니까 피가 한 1, 2억씩 붙었거든요. 심지어는 뭐 한 3, 4억씩 붙었는데,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여러분들 이 아파트를 실입주자 사고 싶은 분들은 입주 마감 기간에 임박하면 급매물이 나오니까 그때 사시면 돼. 그때 뭐 프리미엄 조금 주든지 아니면 무피에 사시든지 마피에 사시든지 하면 된단 말이야. 이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잔금 없이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거든. 그리고 이 아파트들은 전매 제한에 묶였던 아파트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매가 한 번도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뭐 그렇다고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뭐 11억이 다 있겠어요? 없는 분들은 전세 5억 놓고 잔금 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6억 대출에 그리고 보증보험 들고 5억 그렇게 났는데, 요즘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 그리고 6억 대출을 받으면 그 6억이 얼마야, 이자가. 한 300만 원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300만 원씩 내고 그 뭐 분양받으신 분이 버티겠냐고. 그 뭐 올라가면 또 얼마나 올라간다고 던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마피가 나온다는 거야. 마피, 무피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이런 과정들이 둔촌주공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 뭐 이 아파트 분양할 때 난리였어요. 청량리에 있는 이 청량리 역세권에 뭐 걸어볼 역세권 생긴다고 해서 진짜 경쟁률이 대단했어. 둔촌주공보다 훨씬 뜨거웠단 말이야. 그럼 뭐냐고. 입주할 때 분양가가 고분양가고 전세가가 약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도 않고 매물들이 마피 매물들, 무피 매물들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둔촌주공에서 똑같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다 둔촌주공도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왜냐면 5구만 해도 한 11억, 한 11억 5천 정도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저것 합치면 그것도 전세가 5억이잖아. 그러면 6억에서 7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전세 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쉽겠냐고. 그게 쉽지 않다니까. 단지 수가 크잖아. 만 가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매물이 많겠냐고.
여러분들 둔촌 주고 이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기가 올 거 아니야. 그때 사시면 또 비싸. 그때 사지 말고 입주할 때 딜레이 했다가 입주 마감일 임박했을 때 그때 던지는 매물을 입주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돼요. 자, 제 구독자들은 주택 마련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모든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자, 보세요. 지난해 12월 동영평형의 시세가 7억 중반이었는데 몇 달 새에 2억 원 가량 떨어졌대. 왜냐면 거기에 막 입주 물량이 막 뭉쳐 있는 거야. 물려 있는 거야. 여기 효성 웰링턴하고 한양 수자인하고 롯데캐슬하고 롯데 시그니처인가요? 거기 하면서 입주 물량들이 막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야. 지금 59 사이의 전세 가격과 84의 가격이 똑같다라는 거야. 비슷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시세 왜곡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야. 자, 오늘 5월 입주 예정인 게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이고 청량리역 롯데캐슬도 곧 이어서 이제 입주를 해요. 시세는 한 6억에서 8억 정도 하는데 한 6억 정도 잘해야 6억 정도라는 얘기야 지금. 청량리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지었어요. 자, 실제로 1월 입주한 청량리 효성 웰링턴 플레이스가 220가구, 그리고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이 1152가구, 그리고 또 7월 달 여기 줄줄이 뭉쳐 있잖아. 그리고 1425가구 이렇게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전세 가격들이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3월 입주한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954가구, 또 11월에 또 있네. 힐스테이트 청량리 퍼스트 171가구.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 입주 물량을 고려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청량리역 뒤에 있는 아파트가 한참 때 지난 2월에 이제 10억 9천을 찍었는데 이게 2021년에 17억까지 갔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절은 오지 않는다니까. 이런 시절을 꿈꾸고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떨어졌다고 해서 집 사시면 별로 재미를 못 봐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자, 우리가 또 미국의 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면 미국이 세계 경기를 결정을 지니까. 자, 미국에서 계속해서 그 위험 신호가 나오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자, 그래서 2025년에 이제 만기 도래하는 게 2천조 원이라는 거야. 2천조 원의 부채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 도래하면 차환 발행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차환 발행이 어렵다라는 거야, 문제는. 자,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미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가운데 한 1980조 우리 돈으로 2025년 말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출자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환 발행, 그 재대출이라는 거야. 근데 재대출이 어렵다라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환 발행이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디폴트가 되는 거야. 이것들은 또 금리도 올라갔잖아, 그죠? 근데 공실이 많이 생겼잖아.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어렵다라는 거야. 자, 이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바로 이 지역은행, 미국의 지역은행들과도 연관이 되는 거야. 자, 그동안은 지역 중소형 은행들이 차환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대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동산 PF 차환 발행하는 게 지방에 있는 그 새마을금고, 신협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새마을금고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미국도 이렇게 고금리 상품이니까 미국의 지역의 중소형 은행들이 차환 발행을 해줬는데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뱅킹런 일어나가지고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이 은행들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업용 부동산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 이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늘어나면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망한다.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망하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 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 달러가 폭락을 한다. 미국의 경기가 무너지고 세계가 금융위기로 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가운데 지역은행 비중이 2017년에 17%였는데
지난해 27%래. 자, 이들 지역은행 대출 가운데 70%는 만기가 5년이라는 거야. 자,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왜 문제가 있냐?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어렴풋이 그냥 상업용 부동산이 부실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진짜 여기는 조만간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자,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뭐 업무용 빌딩, 그다음에 뭐 물류센터, 그다음에 뭐 호텔, 뭐 오피스텔,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모든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이 상업용 부동산인데 그걸 대출을 받아서 샀거나 신축을 했거나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봤듯이 엄청나게 버블이 꼈다가 껐다가 꺼지고 있는 거 아니야.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리고 경기가 침체하니까 경기가 침체하면 그냥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무너진다. 무너지고 지역의 은행들도 무너진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그 헤지 펀드들의 대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망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고. 그죠? 이런 얘기 그 경제 주류학자 뭐 유튜브나 TV에 나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 노골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러면 주식시장도 난리 나는 거고 우리 채권시장도 난리 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못해. 예? 뭔가 더 확실한 게 터져야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저 같은 유튜브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얘기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건 당연하겠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 전문가, 채권의 뭐 왕, 뭐 건들락인가요? 뭐 그다음 미국의 구루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야? 금리를 내리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금리를 내려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자, 근데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폭등하잖아. 그리고 달러가 무너지잖아. 그리고 금리를 내리고 또 달러를 풀고 하는 것을 이제 세계의 다른 그 패권 국가들 중국, 러시아, 뭐 이란, 사우디가 인정을 안 해. 이제 그런 나라들이 반발을 하는 거야. 반발을 하니까 원유를 가지고 대항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달러 풀어가지고 니들 그 휴지를 풀어가지고 왜 우리 비싼 원유를 싸게 사가냐잖아. 뭐 노골적으로 풀어보면 그거잖아요. 니들은 그냥 화폐 찍어서 그냥 우리 원유로 헐값에 사가는데 우리는 받은 달러가 예전 가치가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유한하고도 거래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응? 그 얘기잖아. 여러분 이렇게 세계의 판세를 읽으면 암울하다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수출 경쟁에서 살아갈 건가. 뭐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뭐가 있냐고. 뭐 혁신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설비 비용만 무지하게 들어가는 반도체, 그나마 자동차, 뭐 2차 전지, 뭐 딱히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잖아. 안 나잖아. 뭐 우리가 뭐 초코파이 팔아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죠? 신라면 팔아서 얼마나 벌겠냐고. 뭐 우리가 팔아먹는 거는 반도체, 핸드폰,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원유를 가공한 뭐 그런 석유화학 제품. 그죠? 뭐 그밖에 또 우리 유망한 중소기업이 있지만 그런 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 거 생각하면 암울하다 이거야. 반도체도 중국에 수출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 이제 하이테크 반도체들은 뭐 그 하이닉스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자, 그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오늘 주식이 급등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거야.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그래서 못 버는 거야. 분명히 안 좋다고 그랬는데 주식은 급등해. 그죠? 그건 뭐냐? 그만큼 많이 빠졌는데 이런 그 모멘텀을 계기로 이건 뒤에서 얘기했지만 그냥 돈놀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바닥에서 못 들어가는 거야. 뭐 그거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막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겠냐고. 근데 마구 올라가잖아. 자, 뭐 그 얘기는 뒤에 오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건 스탠리는 사무실과 소매부동산의 경우 담보 가치가 고점 대비 40%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대출을 못 해주겠죠.
대출을 이제 대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원금 갚으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급증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자, 페니메이드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 페니메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거예요. 이 CMBS의 절반 이상을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상업용 부동산 증권. 그나마 이것들은 거래가 되겠죠. 공공기관이 발행하니까. 그런데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실리콘밸리 뱅킹을 위기로 몰아넣은 미 국채와 마찬가지로 역마진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이 공공기관이 발행한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도 많이 샀단 말이야. 안전하다고 샀는데 역마진이 생겼다라는 거야. 역마진이. 상업용 부동산이 부실해지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은행들이 파산이 나겠죠. 자, 여러분,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이 되풀이할 것 같아. 이제 뭐 주식이 이제 금리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제로 오늘 블랙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나스닥이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은 이제 뭐 외국인들이 오른 거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을 못 했거든요. 주식을 올리는 그 세력들은 그런 기대감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다 올려놓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꼭지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개미들이 사는 거죠. 금리 인하하니까 나스닥이 올라간대. 그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고점에 들어오는 거야,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물리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장기 하락 가겠죠.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자,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야. 주식이. 자, 주식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고, 오늘은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 연체율도 상승 추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못 내니까. 자,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CMBS 연체율이 3.14, 0.18포인트 올랐고, 자, 은행들은 정부 지원이 없는 공공기관이 보장하지 않는 CMBS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블룸버그는 올해 1분기 정부 지원이 없는 CMBS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80% 급감했다라는 거야. 거래가 안 된다 이거야, 거래가. 부동산 저당 증권 이 시장을 우리가 조금 깊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보니까 여러분, 요즘 그 대출 금리를 여러분들 전세 대출이든 뭐 고정형 주담보 대출 금리든 한번 알아보시면 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싸졌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한번 알아보니까 5대 은행 중에 들어가는 은행인데 주담대 고정금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혼합형이 3.64에서 5.90이잖아요. 보통 이제 뭐 신용이 이제 좋으신 분들은 한 4.5에 받더라고. 뭐 3.64 이런 거는 이제 신혼부부들 뭐 우대하는 그런 금리이고, 보통 그냥 신용이 좋다 하면은 한 4.5에 받는 거야. 자, 금리가 많이 내렸죠. 한 1포인트 내렸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주담대 변동금리는 4.18에서 6.2. 뭐 이제 변동금리는 좀 더 비싼 거죠. 근데 고정금리가 조금 싸죠. 그죠? 보세요. 국민은행이 지난해 말 4.62에서 6.02 고정금리. 근데 이달 말에 3.64에서 5.04 거의 1포인트가 내렸죠. 자, 신한은행도 고정금리가 5.39 하단에서 4.28로 내렸잖아. 그러니까 한 4.5면 받을 수 있어. 자, 이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집을 사는 거야. 가격도 떨어졌지? 그 다음에 금리도 떨어졌지? 그러니까 집을 사고 있는 거야. 착각인 거야, 착각.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금리가 내리는 것은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리는 거야. 은행에 돈은 많은데 돈을 갖다 쓸 사람이 없는 거야. 빌려줄 사람이 없는 거야. 기업들에게 빌려줘야 되고 설비 투자라고 빌려줘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이 망해서 나가잖아. 오늘도 무슨 대창 기업인가요? 건설회사 뭐 도급순위 100위 안에 드는 그 회사인가 본데 망했잖아. 건설사들 망하고 있잖아 지금. 자, 이제 이러다가 이제 중소기업들 망하고 뭐 우리가 또 아는 기업들도 망해 나가는 거야.
그게 경기 침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야. 빌려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거야. 기준금리는 올리고 있는데, 예?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냐고 3.5잖아. 근데 지금 3.64가 하단이야. 자,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야. 그건 그 정도로 돈을 빌려줄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집을 사서 산다고 빌려주는 게 제일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하잖아. 담보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자도 잘 갚잖아.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상황 판단. 경기 침체 국면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은 계속 하락하는 거야. 적응이니까 올라가겠지. 그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거래가 됐어. 예를 들어서 싼 매물들이 한 10개, 20개가 나왔어. 단지가 큰 단지에서. 근데 그 10개, 20개가 거래가 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그 10개, 20개를 살 수 있는 것은 대기 매수세가 있는 거야. 그 정도는 항상. 왜냐면 전에 고점에서 집을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싸다고 사는 거고, 그 전에 집을 못 사고 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사는 것 뿐이야. 거래가 지속적으로 돼야 가격이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경기 침체 국면, 금리 인하가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이 집값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줄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뭐 직장이 다 없어지고 잘리고 급여는 안 올라가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집을 사겠냐고. 오히려 집을 그동안 대출로 많이 받아서 샀잖아. 많이 받아서 샀잖아요. 자, 그분들이 못 버티고 매물들이 나오는 거야. 금매물들이. 금매물들이 더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이 보고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지난해부터 급격한 긴축 기조를 보여줬던 대다수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거라는 거야. 이제 뭐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베트남 같은 데도 그렇고. 자, 그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너무나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자, 미국도 이제 마무리 국면이고. 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최고치를 찍었고 기준금리 인상 최고치에 임박했거나 최고치를 찍었고 긴축 정책이 마무리 시권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라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이제 금리 올리면 안 된다. 말 그대로 다 죽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오늘 블랙락이 이야기한 거예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국 연준의 결정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날 보고서에서 연준이 다음 달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한 후, 다음 달이든 그 다음에 올리든 하겠죠. 추가 인상을 조금이라도 멈칫한다면은 수십 년 내에 가장 공격적이던 전 세계의 긴축 기조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이 된다라는 거야.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이 정도 다 금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연준이 보내준다고 하면 이제 긴축 기조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연준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자, 그래서 주식도 그때부터 폭락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그거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올해 말까지 한번 금리를 올려서 5.0에서 5.25를 유지한 뒤에 내년에는 조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4.25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를 3.5%까지 연말까지 유지하고 내년에는 연 2.5%까지 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내릴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물가가 중요한 거니까. 물가가 폭등하면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금리가 하향 추세화 되고 있다라는 게 좋은 신호가 아니다. 바로 길고 지루하고 깊은 경기 침체로 지금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을 생각하셔야 돼. 예? 예, 금리가 내려가니까 또 집값이 올라가겠다라는 것도 투기 심리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 원금, 그다음에 나의 직장의 자리는 문제는 없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말이야. 이 앞으로의 앞으로 10년의 그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각 지역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우리도 중국과 대만의 어떤 전쟁 직전이고 막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 세계 패권 국가들이 저렇게 싸움질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자, 현명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